예금이 해지됐다고요? 누가 해지했나요? 제 동의도 없이? 어차피 엄마 돈 아니잖아요.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이 집에서 다들 나가! 통장 명의도 다 바꿔야겠다. 고객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 예금이 해지되었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들은 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은행 창구에 앉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다가와서 갱신하러 온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고는 정기예금은 이미 해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언제 해지했냐고 물었더니 석 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 전이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명의라서 제 아들이 해지했다고,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정기예금을 해지했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급한 일이 있었다면 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급한 일이라면 제가 직접 해지하러 갔을 텐데요.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진정하려 했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었겠지. 나중에 말하려다가 깜빡했겠지.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성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성실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며느리가 먼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저는 계속 아들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저는 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은행 갔다 왔다고, 그런데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급한 일이 있어서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급한 일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아들은 밥을 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별거 아니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을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치 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거 아니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별거 아니면
왜 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공동명의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요? 어차피 가족 돈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저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명세서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정확히는 석 달하고도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니 또 다른 출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생활비도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따라가며 세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6번, 6개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아무도 제게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며느리가 장 보러 나간 틈을 타서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들춰봤습니다. 카드 명세서,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은행 이체 내역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체 내역서에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그 금액과 똑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말순, 며느리 친정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이요? 제 돈이 며느리 친정으로 갔다고요?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며느리 친정이에요? 왜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이걸 이렇게 몰래 혼자 알게 된 거예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 몰래 방에 들어갔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서류를 봤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올 대답이 무서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 괜히 걱정시킬까봐 말 안 한 거예요. 가족끼리 뭐 그런 걸 따져. 그런 말들이 돌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사람, 알려줄 필요도 없는 사람,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 저는 그렇게 며칠을 혼자 삼키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베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번 달까지만 버텨달라고, 곧 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걸, 이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마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설거지하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돌아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제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수록 제 자리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저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 권리도 동의할 권리도 거절할 권리도 없는 사람. 그저 당연히 허락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 저는 통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만 혼자 이 불안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방에서 본 서류, 며느리 친정 어머니 이름,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돈.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물어봐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와 단둘이 남으면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수진아, 우리 집 돈이 내 친정으로 가고 있더라. 이렇게요? 그럼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죄송해요. 어머니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답 모두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번 달 말에는 꼭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든 보낼게.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 제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비, 채권자. 그 단어들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은 어떻게 됐냐고, 퇴원은 언제 하냐고,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아빠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댁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괜찮아. 걱정 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댁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요? 저는 언제 도와주겠다고 했나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빨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냐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친정 엄마라고, 별일 아니라고, 안부 전화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 마시는 척, 뭔가를 하는 척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빨래를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채권자, 계속 도와주고 있다는 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바라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사정을,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병원비며 빚이며 모든 것을. 그런데 저만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하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무슨 일 있냐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라고, 요즘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하는 것 같아서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친정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냐고, 병원에 계시냐고.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입원 중이시라고, 하지만 큰 수술은 아니라고, 곧 나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병원비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처리했다고,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리했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처리했냐고.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했다고. 자기 돈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돈이 있나요?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가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봐. 우리 집 돈 썼지?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친정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했길래 나한테는 말도 안 했냐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어차피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어머니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 돈이 나가는데,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나는 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돈을 함부로 쓴 게 아니라 저희 명의 계좌였고 저희가 관리하는 돈이었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공동명의니까 상관없다 이거죠? 어차피 가족 돈이니까 누가 쓰든 상관없다 이거죠? 식탁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구나. 며느리 친정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집 돈을 쓰기로 결정한 걸, 그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반년 전부터? 아니면 더 오래 전부터?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부터라고. 장인어른이 보증을 서셨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서 친정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년 전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나만 몰랐네요. 1년 동안 니네 둘이서만 알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돈을 보냈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친정이 정말 어려워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수진 씨 친정이 어렵다는 걸 나도 알아요.
도와줘야 한다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내 돈을 가져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반대하실까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쓰는 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국이 식어가고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제 등 뒤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제 돈은 제가 모르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정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저는 그 과정에 없었을까요? 왜 저는 물어보지도 상의하지도 허락을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엄마는 어차피 허락할 거니까. 엄마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할 거니까. 엄마는 우리 편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허락도 받지 않고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냐고, 어머니가 화나셨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조금 삐지셨다가도 금방 푸신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푼다고요? 조금 삐졌다고요?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삐진 게 아니에요. 이건 배신당한 거예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저 조금 불편한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곧 지나갈, 곧 잊힐, 별거 아닌 일.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고, 아침 차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출근하면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이해해주기를, 받아들여주기를, 그냥 넘어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참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연한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고. 이 문제를 제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점심때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를 단독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그리고 앞으로 제 동의 없이는 출금이 안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공동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아드님이 동의하셔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럼 언제 내 동의를 받았나요? 돈을 가져갈 때는 제 동의가 필요 없었으면서 돌려받을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은행을 나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겠다고. 조용히 참으면서 당하지 않겠다고. 제 자리를, 제 목소리를, 제 권리를 되찾아야겠다고.
비록 가족이라 해도요.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요.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동명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제 돈을 제 뜻대로 관리하는데 상대방 허락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제 허락 없이 제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 모순이, 이 불공평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집에서 결정은 누가 하는 걸까요? 누구의 허락이 중요하고 누구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는 목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 얘기, 며느리 친정 얘기, 그리고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 그 얘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또 하려고요? 또 하려냐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1년 동안 숨기고 하루 대충 얘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 1년 동안 왜 말 안 했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걱정 안 돼? 알고 나니까 걱정 안 돼? 아들이 말을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반대할까봐 말 안 한 거야? 엄마가 안 된다고 할까봐 숨긴 거지?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는 것을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며느리 친정 돕는 거 반대했을 것 같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기는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물어나 봤어야지.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 봤어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판단해?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시간이 급했어요. 장인어른이 입원하셨고 빚독촉이 심했고 그래서 일단 도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중이에요?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말하려고 했어? 2년 뒤? 3년 뒤? 아니면 영영 말 안 하려고 했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거였어요. 엄마한테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다고요. 알아서 처리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돈으로 알아서 처리하면서 나한테는 부담 주기 싫다고? 그게 말이 돼?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쓴 돈은 저희 명의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공동명의긴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던 돈이고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공동명의니까 내 거라고요? 내가 관리하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도 가족이니까 필요한데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니까 허락받지 않아도 되고, 가족이니까 엄마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도둑질한 것처럼 들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둑질이랑 뭐가 달라?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1년 동안 허락도 안 받고 내 돈을 가져간 게 너무한 거야. 아니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한 거야?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좋은 일 하려고 한 거예요. 처가 식구들이 힘들어서 도와준 건데 왜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좋은 일이면 왜 숨겼어? 좋은 일이면 왜 말 안 했어? 좋은 일이면 당당하게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물어봤으면 반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할까봐 숨긴 거면 그건 엄마를 속인 거잖아. 엄마 의견을 무시한 거잖아. 그게 가족이 하는 짓이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며느리 친정 돕는 거 반대했을 것 같아? 진짜로?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 도와주고 살았어. 친척이 힘들면 도와줬고, 동네 사람 어려우면 거들었고, 너희 친구 부모님 힘드시다고 하면 뭐라도 보냈어. 그런 엄마가 며느리 친정 돕는 거 반대했을 것 같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난 건 도와준 것 때문이 아니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지레짐작해서 내 돈을 가져간 것 때문이야.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돈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나간 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어. 아직도 매달 돈이 나가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지나간 일이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둘이 마주 서 있는 걸 보더니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 중이었어요.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 친정에 돈 보내는 거 언제까지 계속할 거예요?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내가 수진 씨한테 물어본 거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다 나올 때까지요. 그리고 빚도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요. 언제까지예요? 며느리가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1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1년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이미 1년, 앞으로 1년, 총 2년 동안 우리 집 돈이 며느리 친정으로 가는 거네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며느리 친정 돕는 거 반대 안 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집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집 살림에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건 돈이 아니에요. 몰랐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나한테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여겨졌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뭘 잘못 생각했는데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신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하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나는 어차피 가족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이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내 돈, 내 삶, 내 선택에 대해서 나도 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정하겠어요.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집 돈을 쓸 때는 나한테 먼저 말해요. 얼마를, 왜, 언제까지 쓸 건지 명확하게 말하고 내 동의를 받아요. 둘째, 이미 나간 돈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을 내놓으세요. 언제부터 얼마씩 나갔는지, 총 얼마가 나갔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 건지 다 말해주세요. 셋째, 며느리 친정 문제는 며느리 친정에서 해결하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게 싫으면 나도 방법이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장 명의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든지.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1년 동안 몰래 내 돈 쓴 건 안심하고 내가 내 권리 찾는 건 심한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진정하고 있어. 아주 진정해서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나는 너희 지갑이 아니야. 너희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돈통이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선택이 있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 안으며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시어머니, 도와줘도 문제 삼으면 나쁜 시어머니.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 어떻게 해야 하냐는 목소리,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하다는 목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심하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조용히, 상냥하게, 이해심 많은 엄마로 남아있으면 저는 영원히 당하기만 할 거라는 것을요.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비어가는 숫자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될 겁니다. 비록 가족과 싸워야 한다 해도, 비록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해도, 저는 통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던진 다음 날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갔고 저녁에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경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나 먹자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생을 만나면 아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리고 저는 말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것들을.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만나자고. 다음 날 저는 동네 카페에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경희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65세였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말도 많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경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희야, 나 요즘 좀 힘들어. 저는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 돈이 나간 것, 1년 동안 몰랐던 것, 제게는 아무 말도 없었던 것, 제가 화를 냈더니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 취급받는 것.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카페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말을 하니까 자꾸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걸까? 내가 이기적인 걸까? 경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말하고 나자 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는 전혀 심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참았어. 경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왜 화가 나는지 알아? 돈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잖아. 언니 허락도 없이, 언니 의견도 듣지 않고 언니를 그냥 당연히 동의할 사람으로 여긴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경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우리 남편이 그랬어. 큰 돈 쓸 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따졌더니 가족일인데 뭐 어때 이러더라고. 저는 경희를 봤습니다. 경희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경희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있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마다 나는 참았어.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큰일 아니니까. 그렇게 넘어갔지. 그리고 경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 내 의견은 안 물어봐도 되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인생이 왜 늘 당연했는지 알아? 언니가 너무 잘 참았기 때문이야.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야. 언니는 아무거나 다 받아줄 거라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지 마. 언니 잘못이 아니야. 잘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던 거잖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엄마의 역할인 줄 알았던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언니. 희생은 자발적일 때만 아름다운 거야. 당연히 여겨지는 순간 그건 희생이 아니라 착취가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착취.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그랬어. 시댁일이든 친정일이든 늘 내가 나섰어.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몸도 움직였지.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 당연한 거니까. 경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내가 못 도와준 적이 있어. 내가 아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경희가 왜 이래 이러더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도와주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희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 이하로 하면 나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준을 낮췄어. 일부러. 저는 경희를 봤습니다. 일부러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도 안 한다고 했어.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미안하지만 이번엔 못 도와준다고 했어. 그랬더니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난리가 났지.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했어. 예전에는 잘해주더니 왜 이러냐고 했어. 하지만 나는 버텼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해하더라고. 아, 경희도 자기 사정이 있구나. 경희도 자기 인생이 있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경희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도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돼. 지금이 기회야.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기회요? 경희가 대답했습니다. 선을 긋는 기회. 언니가 어디까지 허락하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고 말하는 기회. 지금 안 그으면 평생 그어지지 않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내가 너무 나쁜 엄마,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 경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나쁜 게 아니야. 경계를 지키는 거야. 자기 존중을 요구하는 거야. 그게 나쁜 거라면 세상에 좋은 사람은 다 호구야.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경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들은 너무 오래 참았어. 너무 오래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착각하고 있어. 엄마는 뭐든지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엄마는 희생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라고. 경희가 제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려줘야 해. 엄마도 사람이라고. 엄마도 존중받고 싶다고. 엄마 인생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날 오후 경희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경희는 자기 이야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남편과 싸웠던 일, 시댁과 갈등 겪었던 일, 자식들과 부딪혔던 일, 그리고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했는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가능하구나. 선을 긋는 것도, 관계를 지키면서 존중받는 것도. 카페를 나올 때 경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흔들리지 마. 언니가 하는 거 맞아. 언니 잘못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하나만 더 말해줄게.
지금 성호랑 며느리가 언니한테 삐졌을 거야. 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거 알아? 그게 정상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이요?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언니가 다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야. 예전 언니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야. 하지만 언니 돌아가면 안 돼. 그럼 이 모든 게 또 반복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경희를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지, 제가 이기적인 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제 인생을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다녀왔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경희가 맞았습니다. 선을 긋는 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힘이 났어. 경희가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니 힘내. 언니는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다시 싸울 힘이 생겼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흔들리지 않겠다고. 선을 지키겠다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가족이라 해도 바꾸겠다고. 저는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반자, 제 동생 경희로부터.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경희를 만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와주겠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마질을 하면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말해보세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친정 이야기를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어머니가 오해하실까봐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요, 들어보겠어요. 우리는 거실로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깍지 끼고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친구 보증을 섰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한다기에 보증만 서주면 된다고 해서 섰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아버지에게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일을 더 구했고 어머니도 일을 나갔고 오빠도 도왔답니다. 하지만 빚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가 붙어서 더 불어났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받았다고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정은 이해가 됐습니다.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최대한 도왔지만 오빠도 사정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와야 했다고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며느리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성우한테만 말했죠? 나한테는 말 안 했죠?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한테만 말했어요. 왜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럼 성우는 반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우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편이고 저는요? 저는 누구 편인가요? 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물었습니다. 수진 씨, 그래서 얼마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총 얼마가 나갔어요? 며느리가 망설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얼마예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500만 원이요. 1,500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도 보냈어요. 전부 집안 돈은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얼마가 집안 돈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제 평생 모은 돈 중에서 1,000만 원이 며느리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허락도 없이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친정 도운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나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수진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친정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아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죠. 어머니, 친정이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죠. 어쩌면 도와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금액을 조정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내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께 거절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허락받기 싫어서 그냥 가져갔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거절당할까봐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우리 친정이 망하는 걸 보고 싶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빚에 짓눌려 죽는 걸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돈이 있으시잖아요. 집도 있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친정은 달라요. 우리 친정은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에요. 저도 부모 걱정되는 딸이에요. 제 친정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괴로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도 이해해요. 수진 씨도 딸이고 친정 걱정되는 거 당연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 그게 나한테 말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돼요? 수진 씨가 힘들면 나는 몰라도 돼요? 수진 씨 친정이 급하면 내 허락은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거절하면 어쩔 거예요? 내가 반대하면 수진 씨 친정은 정말 망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 돈이 가장 쉬웠던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쉽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 벌린 것도 아니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간 거잖아요.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어머니 허락 받아야 하고, 어머니 눈치 봐야 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눈치를 봐요? 언제? 내가 언제 눈치를 주게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느껴져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어머니가 어떤 며느리를 원하시는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나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돈을 가져가는 며느리는 싫어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기적이세요. 어머니는 자기 돈만 생각하세요. 가족은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 씨, 내가 이기적이라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이기적이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 씨, 내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알아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시집 와서 평생을 이 집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사업 실패했을 때 대신 수습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 맞이하고 내 친정 어려울 때도 손 못 벌쳤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 내가 내 돈에 대해 내가 결정하고 싶다는 게 이기적이에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이면 왜 나한테는 말 안 해도 돼요? 가족이면 왜 내 의견은 안 들어도 돼요? 가족이면 왜 나만 당하고 참아야 돼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서 있기 힘들어서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수진 씨 친정 도와주는 거 반대 안 해요. 진짜로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알아서 결정하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어봤어야죠. 어머니, 우리 친정이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가능하세요? 라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도와줬을 수도 있고, 어쩌면 금액을 줄여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대화였을 거라는 거예요. 함께 결정하는 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만 모르고 나만 나중에 알게 되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도 딸이었어요. 나도 친정 어려울 때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손 못 벌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형편도 어려웠고 시댁도 어려웠고 그래서 참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나도 좀 더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쓰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수진 씨,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뭐든 나한테 먼저 말해요. 나한테 물어보고 내 의견을 들어요.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나도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친정이 무너진 것, 아버지가 쓰러진 것, 빚에 짓눌린 것.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라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선택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항상 마지막에 알게 될까? 그 분노는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운 다음 날 집안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인사 없이 나갔고 저녁에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기적이세요. 어머니는 자기 돈만 생각하세요.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방문을 두드리더니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앉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침대 끝에 앉았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풀면 안 될까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뭘 풀라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화요. 며느리도 사과했잖아요. 이제 그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야, 나는 화가 안 풀린 게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정리될 때까지요.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대체 뭘 더 원하세요? 며느리가 사과했잖아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더 어떻게 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바뀌어야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길 원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집안 돈 쓸 때는 나한테 먼저 말해. 얼마를, 왜, 어디에 쓸 건지 명확하게 말하고 내 동의를 받아. 그리고 며느리 친정일은 며느리 친정에서 책임지도록 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세요? 왜 어려운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상태가 안 좋으세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빚도 아직 많이 남았고 저희가 안 도와주면 정말 큰일 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줘야 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라는 게 얼마나 더해요?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성호야, 솔직히 말해봐.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아?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빚이 얼마야? 병원비는 얼마나 더 나갈 것 같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르면서 계속 돈을 보내겠다는 거야? 끝도 보이지 않는데?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족이면 뭐든지 다 해줘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며느리 친정을 먹여 살려야 돼? 아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해?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너무 심하세요. 제가 심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심하세요. 며느리가 친정 돕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친정 돕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나는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쓴 것 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요? 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 아니잖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이 아니라고요? 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공동명의잖아요. 엄마 거, 제 거 나눌 거 없잖아요. 가족 돈인데 뭐. 가족 돈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네, 가족 돈이죠. 누구 것 따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앉는 것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며느리 친정이 망하는 걸 보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지금 저를 보는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호야,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봐.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어차피 엄마 돈 아니라는 말. 다시 해봐.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제 말은,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게 내 진심이지? 내 돈이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지?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엄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저는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공동명의니까 내 돈이기도 하다. 가족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 말이지?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아진 건지 알아?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야. 시집 와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명의는 내가 달라고 해서 같이 넣은 거잖아. 상속세 때문에 공동 명의가 낫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게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이었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도 이 집 아들이에요. 저도 가족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가 가족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는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하세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존중이 중요한 거야. 내 의견을, 내 선택을,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들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 친정은 어떡하라고요? 망하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야. 그건 며느리 가족이 해결할 일이야. 나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책임질 수는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어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나갈게요.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해 안 해주시면 저희 나가서 따로 살게요. 그럼 되잖아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드니까 차라리 나가는 게 낫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가서 살아봐. 내가 며느리 친정 빚을 다 갚으면서 살 수 있는지 해봐.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전세금은? 생활비는? 며느리 친정 도와주면서 너희 살림도 꾸려갈 수 있어?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모든 게 내 책임이야. 집세도 생활비도 며느리 친정도 다 내가 책임져야 돼. 할 수 있어? 아들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야, 나는 내가 며느리 친정 돕는 거 반대 안 해. 하지만 내 능력 안에서 해. 내 돈으로 하지 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절대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을 때 내가 가능한 만큼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가 결정해서 내 돈을 가져가는 건 안 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언제 도와주실 건데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강요할 일이 아니고. 아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을 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 아니잖아요. 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희 나가서 따로 살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외롭고 괴로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싸우고 외롭고 가족에게 미움받는 이 사람이 나인가?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아들이 뭐라고 하든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명의를 바꿀까? 정말 이 계좌를 제 단독 명의로 바꿀까? 아들이 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나가게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차피 엄마 돈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제 이야기를 하기로.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마 어제 일 때문에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아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야. 내 얘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너 내 아버지 기억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업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아버지는 사업을 했어. 그리고 실패했지.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그때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10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10살. 맞아.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너는 10살이어서 잘 몰랐겠지만 그때 우리 집은 정말 망했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빚이 엄청났어. 은행 빚, 사채 빚, 친구들한테 빌린 돈. 집까지 담보로 잡혔었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심각했어. 우리는 그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너를 학교에 못 보낼 뻔했어. 며느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는 무너졌어. 완전히. 일을 못했어. 술만 마셨어. 사람들 피해 다녔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떠안았어.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나는 공장에 나갔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 주말에도 일했어. 명절에도 일했어. 그리고 내 아버지 빚을 갚기 시작했어. 한 달에 조금씩, 1년에 조금씩, 5년, 10년에 걸쳐서.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 내 친정에서 한 푼도 안 받았어. 시댁에서도 못 받았어. 다 내가 벌어서 갚았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집을 지켰어.
내가 학교 다닐 수 있게 했어. 내가 대학 갈 수 있게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 씨가 친정이 무너지는 거 보는 게 괴로웠다고 했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내 친정이 무너지는 거 봤어요. 우리 집이 무너지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한테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안 벌렸는지 알아요? 손 벌릴 데가 없었어요. 다들 자기 살기 바빴어요. 친정도 어려웠고 시댁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 버텼어요. 혼자 일했어요. 혼자 빚을 갚았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텼어. 그리고 마침내 빚을 다 갚았어. 집도 지켰어.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한 거야. 돈을 모으기, 노후를 준비하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기.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엄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말 안 했으니까.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다 감췄어. 내가 너무 다 혼자 해결했어. 그래서 너는 몰랐던 거야. 돈이 얼마나 힘들게 모아지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알겠어?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았어. 남의 빚을. 내 아버지가 진 빚을. 나는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쓰지 못했어. 늘 빚 갚고 생활비 대고 내 학비 대고 그렇게 살았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어.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그 돈을 내 허락도 없이 내 의견도 듣지 않고 가져갔어.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미안한 게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해를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왜 이렇게 돈을 따지는지. 저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평생 바쳐서 지킨 것들이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모르면 남의 돈 가져가도 돼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친정 돕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친정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빚쟁이였으니까. 내 살림도 안 됐으니까.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자기 살림 안 되는데도 친정을 도왔어요. 남의 돈으로, 내 돈으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슬퍼요. 수진 씨가 자기 능력 안에서 도왔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의 돈으로, 남의 허락도 없이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다고 했지? 내가 이기적이라고 했지?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빚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남의 빚을 떠안고 싶지 않아. 다시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싶지 않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그은 거야.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부터는 너희 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이상은 너희가 책임져.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이기적이야? 그게 나쁜 거야?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몰랐다는 거.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가 다 해주실 거라고. 엄마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나는 늘 그래왔으니까.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성호야, 엄마도 한계가 있어. 엄마도 지쳐. 엄마도 더 이상은 못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으신지.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과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수진 씨, 과거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쓰려면 물어봐야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서로 존중하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돈을 쓸 때는 나한테 먼저 말해. 얼마를 왜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내 동의를 받아. 며느리 친정일은 며느리 친정이 책임지도록 해.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간 돈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고 했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안 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더 내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간다면 나는 진짜로 통장 명의를 바꿀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될 거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나는 진심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으로. 그리고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꼭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했어요, 어머니. 정말로요.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정말로 바뀔까? 아니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 하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어.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나를 지우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더라. 저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말했다는 것,
드디어 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야.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로 바뀔지 아니면 또 똑같을지. 그건 지켜봐야 알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변했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에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심스러웠고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그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을 아꼈다면 이제는 그들이 말을 아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무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장인어른 병원비가 또 나왔는데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었습니다. 제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희 돈으로 할 수 있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100만 원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머지 100만 원은 내가 도와줄게.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이야. 다음 달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너희 능력 안에서 해. 아들이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가 허락한 겁니다. 강요당한 게 아니라 선택한 겁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병원비가 나왔는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빠듯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야, 지난번에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해야 돼.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결정해야지. 며느리 친정이랑 의논해서 할부를 하든 대출을 받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아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졸라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오빠와 함께 의논했고 병원비를 할부로 냈고 빚은 장기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해 보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 도와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일하다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친정일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과거가 있으신지. 저는 칼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아, 과거가 있어서가 아니야.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과거가 없어도 남의 돈을 쓸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해. 그게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저는 다시 요리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친정일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 친정일이야. 수진이가 책임져야 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친정 돕는 거 나쁘게 생각 안 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잘못됐었던 거야. 이제는 제대로 하고 있잖아. 내 능력 안에서.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셨으면 더 쉬웠을 텐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수진아, 쉬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계속 도와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 너희네도 계속 의존하게 되고 나는 계속 부담을 지게 되고. 저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이게 맞는 거야. 수진이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저만 불편했다면 이제는 세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견이 무시됐다면 이제는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나갔지만 여전히 제 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더 이상 몰래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허락한 것만 나갔습니다. 제가 동의한 것만 사용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통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없구나. 가족 문제는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괜찮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생 경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경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경희가 물었습니다. 성우랑 며느리는?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 이제는 내 의견을 물어봐. 내 허락을 구해. 경희가 말했습니다. 잘 됐네, 언니. 언니가 잘 버텨서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줘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언니. 언니 스스로 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제가 한 거구나. 제가 선택한 거구나. 제가 선을 그은 거구나. 통화를 끝내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여전했고 다크서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이 해지된 걸 알았을 때, 며느리 친정 어머니 이름을 발견했을 때, 아들이 어차피 엄마 돈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참기만 하던 사람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당하기만 하던 사람에서 선을 긋는 사람으로, 숨기기만 하던 사람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돕는 일과 나를 지우는 일은 같지 않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나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저 저를 지킨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부딪힐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가 어디까지 허락하고 어디부터 거절해야 하는지를, 제가 누구인지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곧 저녁 준비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과 시작은 같이 오는구나. 무언가 끝나면 무언가 새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저는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해와 허락은 달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지우는 것은 다르다고.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 말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며 식사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반찬 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 맛은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평범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존중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완벽한 해결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이해와 허락은 다르다는 것을, 가족을 돕는 일과 나를 지우는 일은 같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비로소 내 자리를 찾았다. 일기를 닫고 저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평온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자리에.